자, 아까 설명드렸던 내용을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이걸 다시 설명한다고 해도 어디서부터 설명을 해야 될지 굉장히 어렵긴 한데 일단은 간단한 주제를 놓고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일단 가장 첫 번째 근본적인 문제, 앞으로 시장이 상승을 할 것인가 하락을 할 것인가. 자, 실제로 많은 개인 투자들이 제일 걱정하고 제일 문제 삼는 부분이 이거예요. 시장의 상승과 하락, 아무도 예측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이 두 가지 내용을 놓고 본다라고 하면은 저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는 게, 사실 이것은 우리가 걱정할 이유가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만약에 여기서 ETF 상품 중에 레버리지라든지 인버스라든지 여기에 투자를 했다. 레버리지는 시장이 상승한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고, 인버스는 시장이 하락을 한다에 베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만큼의 시장의 등하락과 굉장히 큰 연관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니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굳이 우리는 시장의 상승과 하락에 연연할 이유가 애초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왜? 아무리 시장이 올라도 오르지 않는 종목은 오르지 않습니다. 아무리 시장이 급락하더라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가요. 막말로 지금 이제 뭐합니까? 지금 만약에 당장에 자는 이 순간에 북한이 미사일을 쏘게 되면서 미국과의 핵전쟁을 하겠다라고 발표를 해서 내일 당장 증시가 마이너스 3% 4% 급락이 나온다 하더라도 빅텍이라든지 방산주는 올라갈 거예요. 오늘 당장에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뭐합니까? 오늘 당장에 일본과 같은 규모, 진도 7에 달하는 지진이 일어나서 우리나라 증시가 막 이 자연재해에 따른 증시가 폭락을 하더라도 과거 뭐합니까? 이 지진 관련되어 있는 수혜주, 내진 설계라든지 소방 안전관리 이런 쪽 관련되어 있는 주가는 또 급등을 할 거예요. 이처럼 사실적으로 시장이 올라가도 올라가지 않는 종목은 올라가지 않을 것이고, 시장이 빠지더라도 올라갈 종목은 올라갈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우리는 애초에 뭐다? 시장의 상승과 하방에 대한 걱정을 할 필요는 없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면서 시작을 하고 싶습니다. 근데 제일 중요한 거, 하지만 그래도 우리는 예상을 하면 좋아요. 앞으로도 시장은 하방을 할 것인지 상방을 할 것인지 라는 것에 대한 예측을 좀 해봐야 되는데, 사실 저는 이 정답을 쉽게 놓고 생각을 한다라고 하면은 시장은 앞으로 굉장히 재미나게 움직일 겁니다. 물론 시장이 앞으로 올라갈 수도 있어요. 제가 말하는 것이 100% 정답도 아니고 100% 이것이 확답도 아닙니다. 왜? 사실 제가 100% 정답을 안다라고 하면은 나는 분명히 가서 엄마, 아빠, 뭐 형, 뭐 사촌, 동생들, 뭐 할머니, 뭐 다 데려다가 저기 뭐 사채업자들 끌고 가서 신체 포기각서 하나씩 다 쓰게 해가지고 나는 거기에 대한 100% 확실한 것에 찍고 있지, 그게 아니기 때문에 뭐예요? 신체 포기각서도 쓰지 않는 거고 대출도 끌어당기지 않는 거고 시장의 100%란 없다라는 거겠죠. 하지만 일단은 우리가 어느 정도 예상을 해야 되는 건데, 시장이 앞으로 상승을 할 수도 있고 하락을 할 수도 있겠지만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길게 놓고 본다고 하면요, 시장이죠. 코스피는 하락을 할 수밖에 없다라고 일단은 말씀을 드릴게요. 왜? 가장 중요한 건데 최근에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늘어나 보니까 이 가치 투자, 기업의 가치에 투자해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사실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는 게 주식은 아니에요. 그 기업의 성장성에 정말 투자하고 싶으면 내가 미친놈 마냥 공부해가지고 그 기업에 취직을 하세요. 그럼 그 기업이 이번에 SK바이오팜 보세요. SK바이오팜 연구진들 10몇 억씩 막 챙긴 거 보세요. 그냥 그 기업의 가치에 투자하고 싶으면은 그 시간에 공부를 열심히 해서 그 기업에 들어가면은 그 기업이 성장함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가치도 상승합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적으로 이제 보면은 요즘에 코스피가 엄청나게 올라가기 때문에 이제 우리나라도 실적에 대한 이런 우량한 종목을 사야 된다 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런 사람들이 내가 분명 얘기하지만 나중에 증시 급락 나오면
한강행 열차 매일 먼저 타시게 됩니다. 한강행 열차 매일 앞좌석에 타셔가지고 그냥 내 재산 다 날리게 되실 거예요. 왜? 자, 우리가 사실적으로 본다고 하면은 지금까지 코스피는 우량에서 갔던 게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아쉽게도 이 코스피가 원래는 증시가 그래요. 원래는 증시가 그 나라의 이제 경제 상황을 나타내기도 하고 우량한 기업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올라간 것도 맞는 게 사실인데, 하지만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함정이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그냥 삼성전자 따라가는 거예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보면은 보세요. 우리나라 코스피는 자, 그냥 삼성전자가 빠진다. 그럼 우리나라 코스피 빠져요. 삼성전자 반등 나와. 우리나라 코스피 반등 나와요. 삼성전자 빠진다. 우리나라 또 빠집니다. 삼성전자 또 올라가요. 우리나라 또 올라가요. 그래서 뭐 하냐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실제적으로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르고, 삼성전자가 빠지면 빠지고, 삼성전자가 오르면 오르고, 빠지면 빠지는 우리나라의 코스피는, 우리나라의 증시는 기업의 실적과 함께하는 것이 아닌 실제적으로 삼성전자와 함께하는 것이 우리나라 코스피다 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럼 이렇게 얘기한다고 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이야, 그러면은 그래, 좋아, 우리나라가 삼성전자가 잘 나가니까 코스피가 저렇게 잘 나가고, 그러면은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니까 코스피가 좋아지고, 그렇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이꼴, 우리나라가 삼성전자 이꼴 코스피로 본다 하더라도 결과적으로 삼성전자 실적이 좋아지니까 코스피가 상승하는 거 아니냐, 그러면 우리가 삼성전자에 투자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 가져다 대가리를 깨야 됩니다. 정말로 그런 사람들 대가리 깨야 되는 이유, 대가리 안 깨놓으면요 나중에 재산 다 날려요. 다 날립니다. 자,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우리가 차트를 한번 볼게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여러분들이 오해를 하는 게, 삼성전자는 실적이 좋아서 갔던 적이 단 한 번도 없다. 한 번도 없다. 지금의 삼성전자는 개인들이 끌어올린 거다. 이것을 알고 계셔야 돼요. 왜? Why? 개인이 왜 올렸을까? 간단해요. 자, 지금 2021년 주식을 안 하면 사회적으로 많이 이제 이 사회적으로 괜히 나 혼자 주식을 안 하는 것 같고, 나 혼자 뒤처지는 것 같고, 나 혼자 막 눈치를 보기 시작해요. 그래서 사실적으로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뭐 하냐고 하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아무것도 모르지만 사회에서 모든 사람들이 주식을 하니까 나도 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뭐예요? 주식을 하는 사람이 증가합니다. 이게 1번이에요. 그리고 2번은 뭐예요? 사실 이건 굉장히 슬픈 건데,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합니다. 울며 겨자 먹기로.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울며 겨자 먹기로 주식을 한다. 자, 최근에 코로나로 망해가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자영업자들이 굉장히 많은데, 그래서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먹고는 살아야 돼. 월세도 못 벌어. 돈은 나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결과적으로 백수로 살다 보니까 생활비를 벌고자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분류가 뭐냐고 하면은, 사실 주식을 하고 싶어서 하기보다는, 하고 싶어서 내가 예전처럼 내가 이제 재테크를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주식을 해볼까 하면서 뭔가 좀 전문적으로 사실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없어요. 주식을 전문적으로 배운다는 거는 내 계좌를 다 날려보고 나면 그때야 이제 어느 정도 깨닫기 때문에 전문적으로 배우는 건 없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이해를 하고 습득하고 딱 시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일단 하고 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서 돈 버는 사람 얘기 보니까 다 뭐 음량주만 사래. 사실 그리고 뭐 삼성전자로 돈 버는 사람도 있대. 그러니까 사실 사람들이 주식을, 돈 없는 사람들이 원래는 주식에 뭐였냐고 하면은 돈 있는 사람들이 주식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제일 멍청한 행동이 적금식으로 넣는다. 이거는 사실 개소리야. 진짜 개소리야. 적금식으로 한 종목을 사간다. 이거는 진짜로 내가 묶어놓고 이 사람들은 주식하지 말라고 뜯어 말리고 싶어요. 왜? 사실대로 얘기해 줄게요. 자, 삼성전자는 지금 너무 잘 갔으니까 좋은 거고,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우량한 기업을 하나 선택을 해요. 그 기업이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도 몰라요. 예를 들어서 아모레 퍼시픽이라는 종목을 보자. 과거에 2014년도 막 이때 한알령 열풍이 불면서 이
화장품, 중국에 대한 화장품 수요 이런 게 엄청나게 이슈가 되면서 사실 전 세계적으로 케이팝을 알렸습니다. 그러면서 굉장히 화장품이 막 인기가 많아지고 이 당시에도 뭐 했겠어요. 이 당시에 우리나라는 결국에 친중이다 하면서 과연 이런 이 화장품 관련된 종목들을 과연 누가 적금식으로 사모은 사람이 없었겠냐 이거예요. 분명히 있었을 거야. 근데 뭐 됐어? 사드가 터졌잖아. 사드 터져가지고 이 당시에도 적금식으로 모았던 사람 지금 본전 못 오고 있을 거예요. 얼마나 스트레스야. 주식은요 스트레스를 안 받아야 돼요. 근데 과연 여러분들 잘 생각해봐요. 이 주식을 하는 사람들이 적금식으로 넣겠다는 사람들은요, 이런 사람들 10이면 10, 100이면 100. 내가 장담하는데 한 번 살 때 100만원 이상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100만 사는 사람 거의 없어요. 근데 다달이 100도 안 사면서 종목이 빠지면 이런 사람들의 보통적인 문제, 돈 있는 사람들이 이러도 또 벌면 되겠지 이 생각인데, 이런 사람 100이면 이 사람들 뭔 생각하냐면요, 무조건적으로 3%만 빠져도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에요. 진짜 이만저만이 아니야. 이거 적금 다 넣어가지고 이번에는 사실 삼성전자가 사실 운이 좋아서 이런 뭐 시장의 흐름, 그 다음에 뭐 플러스 코로나 이런 것까지 터져가지고 이게 대박 난 거지. 만약에 삼성전자를 여기서부터 적금으로 넣었던 사람은 3년 동안 마이너스 20%예요. 근데 문제는 뭐냐? 사실 1억을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20%, 10억을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20%, 아예 그냥 뭐 다시 벌면 되지. 이거거든요. 진짜 이거야. 근데 1000만 원을 가진 사람이 마이너스 20% 하면은 진짜 세상이 죽을 만큼 스트레스고 굉장히 죽으려고 해요. 나는 그런 스트레스를 받을 바야 적금식으로 넣지 말라고 얘기해 싶어요. 어쨌든 그러다 보니까 뭐 운이 좋아서 삼성전자가 날아가긴 했지만, 사실 이 개인들이, 그래서 요즘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하면, 개인들이 막 시작하다 보니까 요즘 제일 많이 사는 게 적금식이라는 얘기를 표현해요. 적금식이라는 얘기를 표현하다 보니까 우량한 종목을 맨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 들어오는 게 뭐였냐고 하면 삼성전자였던 것 뿐이야. 그래서 실제로 이 삼성전자를 이제 우리가 수급을 봐도 뭐가 하냐면은, 삼성전자가 그냥 당장에 삼성전자가 이번 연도만 놓고 봐도 이번 연도만 놓고 봐도 개인만 이렇게 사고 외국인 팔고 기관 팔고 금투 팔고 보험 팔고 다 팔고 있으니까, 개인이 사서 개인이 만들어낸 종목이 뭐야? 삼성전자인 거예요. 개인이 끌어올린 종목이 삼성전자라는 거예요. 즉 뭐예요? 개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이 종목은 반드시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거. 물론 올라갈 수도 있겠지. 물론 올라갈 수 있겠죠. 근데 삼성전자가 무너지면 뭐예요? 코스피는 무너질 거예요. 맞을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어쨌든 그런 관점을 좀 이해하셔야 되고, 삼성전자는 개인이 계속 끌어올린 거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죠. 자, 삼성전자가 개인이 끌어올렸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뭐냐고 하면은, 삼성전자는 실적으로 가는 종목이 아니야. 삼성전자 봐봐. 삼성전자는 지금까지 맨날 박스권에서 놀다가 이 당시에는 그냥 제약주 열풍이 불면서 증시 자체도 이때도 개인들이 정말 많이 들어왔었어요. 그러면서 한번 올려줬다가 다시 무너졌다가 계속 박스권에서 놀던 종목이에요. 얘는 실적이 정말 좋았느냐 볼까요? 삼성전자라는 종목이 실적을 보면은, 얘네 최대 실적 검색하면은, 얘는 봐봐, 2021년도 2월 달에 최대 실적, 지난해 사상 최대 실적, 이거 LG전자 버리고요. 작년 4분기 최대 실적, 4분기 최대 달성. 얘는 4분기 최대 실적이었지. 그냥 쭉쭉쭉쭉 내리면은 또 한 8월, 7월쯤 보면 3분기도 최대 실적이 2년 만에 최대 실적 종합. 얘는 계속 최대 실적이에요. 최대 실적. 3분기 최대 실적. 그다음 뭐야? 응? 그다음에도 보면은 2020년도에도 보면은 뭐 최대 실적. 2019년도에도 삼성전자 최대 실적. 매출 62조, 분기 사상 최대 실적 달성. 2019년도. 얘는 뭐야? 매번 최대 실적이었지만 주가는 뭐예요? 주가는 그냥 올랐다 빠졌다 최대 실적 하던 말든 올랐다 빠졌다 하는 종목이 뭐야? 삼성전자였다는 거예요. 이런 삼성전자가 뭐 실적으로 더 간다? 미친 소리. 삼성전자가 지금도 가는 이유는 뭐냐? 실적이랑 무관하게 오로지 뭐 때문에
뭐 때문에 간다? 개인이 끌어올렸기 때문에 간다. 근데 문제는 뭐야? 개인들의 자금의 한계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주식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 과연 삼성전자를 사는 사람들이 과연 돈이 얼마나 남아 있을까를 놓고 보면은 저는 분명히 얘기하지만 삼성전자를 산 사람들 중에서 앞으로 삼성전자를 더 살 수 있는 사람은 20%도 안 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뭐야? 이제 조만간에 공매도가 이제 풀리면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개인들은 이제 한강행 열차 이제 끊어야겠죠? 끊으면 뭐 하게 됩니까? 이제 삼성전자가 쫙 이제 한 6만 원 정도까지 기술적인 반등 하락을 해줘도 이제 코스피는 추가적인 하락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제 그 코스피 시장이 앞으로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어쨌든 코스피는 뭐다? 삼성 코스피 이꼴은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나는 이 코로나 사태가 완화될수록 그리고 공매도가 이제 다시 제한이 풀릴수록 이제 삼성전자는 이제 한강행 열차를 이제 끊기 시작할 겁니다. 시작할 거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에 증시 하방은 예상을 해본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그리고 아까도 뭐 얘기를 드렸는데 일단 증시의 하방을 우리가 예상을 해야 되는 이유 중 또 하나가 또 있어요. 이제 삼성전자의 하락을 떠나서 증시의 하방을 이야기할 수 있는 게 또 뭐가 있느냐? 자, 간단해요. 정말 간단합니다. 정말 간단한 게 뭐냐고 하면은 자, 사실 우리나라가 외국계 자본에 굉장히 민감해요. 외국인들이 사면 올라가고 외국인들이 팔면 떨어지고, 외국인이 사고 개인과 기관이 팔면 80%는 증시 상방입니다. 외국인이 팔고 개인과 기관이 사면 80%는 증시 하방이에요. 거의. 그만큼 외국인들이 민감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가 주목해봐야 되는 건 뭐냐고 하면은 외국계 자본의 이탈입니다. 외국계 자본의 이탈. 근데 외국계 자본의 이탈인데 사실 지금 막 보면은 막 그 우리나라에 막 뉴스도 막 보고 TV를 보면은 외국계 자본의 이탈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이 외국계 자본에 대한 이탈에 대한 명확한 이야기를 무슨 말도 안 되는, 과거에는 뭐 미중 무역 전쟁 때문에 아니면 뭐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뭐 말도 안 되는 소리 막 엄청 많이 했습니다. 뭐 미중 무역 전쟁, 뭐 지정학적 리스크, 뭐 등등등등 뭐 다양한 이야기 했는데 진짜 주식 개 1도 모르는 사람들, 진짜 그냥 주식을 떠서 그냥 그 경제 돌아가는 것도 모르는 사람들. 이 앞으로 일단 이게 정말 웃긴 게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나올 거지만 반대로 외국계 자본의 유입은 유지될 거예요. 왜? 자, 일단 이걸 쉽게 설명해 줄게요. 자, 미국 시장의 금리 인상, 이런 걸 놓고 외국계 자본이 이탈된다. 최근에 금리 인상에 대한 이야기 나오면서 증시가 빠지고 외국계 자본 이탈됐죠? 이런 거 보면서도 막 뉴스 보고 막 애널리스트 얘기한 거 보면은 외국계 자본의 이탈의 이유 중 하나가 금리 인상이다 라고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대가리에 총 맞은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냥 아가리 파이터예요. 아니야, 전혀 아니야. 왜? 자, 보면은 사실 생각해보자고. 자, 아무리 미국이 금리를 인상을 때려도 기대 수익이자 미국에서 금리를 막 올렸어. 그래서 그냥 쉽게 설명해서 미국에서 1년에 미국에서 금리 올려가지고 내가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0%야. 근데 우리나라에서 막 벌어들일 수 있는 수익이 1년에 막 50%야. 그럼 대가리에 총 맞지 않고서야 미국 시장에 투자할 이유가 없어요. 미국 은행으로 자금이 흘러들어갈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뭐 금리 인상 때문이다 이런 거는 뭐 말도 안 되는 거고,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우리나라에서 기대 수익이 높지 않기 때문에 자금이 빠진다라고 생각하면 좋겠지만 사실 이것도 모순이죠. 그렇기 때문에 외국계 자본이 빠지는 건 진짜 빠지는 자본이 아니다라 좀 보시면 되겠고, 이걸 좀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설명드리기 위해서는 우리나라에 지금 들어와 있고
빠지고 있는 자본이 정확하게 어떤 자본인지를 이해를 해야 될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사실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 자본이, 이거는 좀 이제 좀 설명이 또 길어질 수 있는데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면 과거 2008년이죠. 2008년도에 우리나라에 있었던 사태 중, 우리나라가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이제 터졌던 사태 중에 리먼 쇼크. 리먼 쇼크라고 해서 그냥 쉽게 표현하면은 리먼 브라더스 사태. 리먼 브라더스 사태라고 전 세계적인 이제 금융 위기를 가지고 왔던 이 시절이 있었습니다. 이 시절을 쉽게 얘기하면은 그 당시에, 지금 사실 우리나라와 굉장히 흡사해요. 그 당시 이제 미국에서는 뭘 했냐고 하면은, 미국에서는 앞으로가 아니죠. 미국에서는 모든 국민들이 집을 가져야만 한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컸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굉장히 흡사하죠. 집을 사지 않으면은 무조건 큰일 난다. 이런 것과 굉장히 흡사했기 때문에 과거에 미국에서 부동산 시장이 엄청나게 부동산이 막 날라가요. 근데 뭐냐고 하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똑같아. 집을 사고 싶지만 왜 못 사? 대출 규제. 그리고 뭐 돈이 없으니까 못 사잖아요. 그러니까 미국도 돈이 없고 대출이 안 돼가지고 이제 집을 못 사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참 늘 어디서나 사업가들은 돈을 벌고 싶어 하거든. 그래서 이 사람들을 어떻게 이용해야 돈을 벌 수 있을까를 생각했다가 그 당시에 미국에서 4위 안에 들었던 투자사였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그 그 은행 쪽으로 해서 리먼 브라더스라는 기업이, 리먼 브라더스라는 이제 은행사가 이제 뭘 했냐고 하면은 원래 이게 대출 규제를 완화시켜 버리죠. 그러니까 지금 예를 들면은 기존에 이제 대출을 받고 싶었는데 못 받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대출을 해줘서 이자만 먹어도 돈이 어마어마하겠다 해서 규제를 완화해버려요. 그러니까 7등급, 8등급, 9등급 이런 애들도 다 대출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해버리니까 그냥 너도 나도 할 거 없이 다 대출 땡기는 거예요. 다 집을 사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되느냐, 부동산 값이 더 날아가기 시작해요. 더 폭등해버리니까, 자, 여기서 뭐가 문제되느냐. 자, 미국에서는 그 당시 정부에서는 계속 부동산 값을 잡으려고 했는데 대출을 막 해줘버리니까 집값이 더 날아가. 그럼 이거 안 되겠다, 대출을 못하게 해야겠다 해가지고 이 당시에 미국에서 때렸던 게 금리 인상을 강력하게 때려버려요. 금리 인상. 이 당시에 정확하게 몇 퍼센트까지 때렸는지 기억이 안 나지만 4%가 넘었던 걸로 기억이 나요. 굉장히 많이 올렸어요, 금리를. 4%? 뭐 훨씬 더 많았던 것 같긴 한데 저도 기억이 잘 안 나가지고 어쨌든 대충 이해하면 됩니다. 그래서 정부에서 4% 이상 갑자기 인상을 했나, 어쨌든 좀 많이 때렸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해? 자, 아까 얘기했죠. 신용이 7등급, 8등급, 9등급이라고 했어. 이 사람들이 사실적으로 이자를 갚을 능력이 되느냐? 이자도 갚기 벅찬 사람들인데, 원래 내가 예를 들면 1억을 빌려서 이자가 1,000만 원이다. 내가 이렇게 해가지고 겨우겨우 이자는 갚아서 나중에 집으로 돈 벌지 이런 생각했던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은데 갑자기 내가 이자 10만 원 내면 되는 게 갑자기 이자가 월 100으로 늘어나 버린 거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다 7, 8, 9등급 떠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다 난리가 난 거예요. 그래서 뭐 하느냐, 갑자기 집을 다 팔아버리기 시작하죠. 큰일 났다. 집 다 팔자. 다 팔아버려요. 그래서 이 당시에 부동산 시장의 매물이 폭탄으로 빵 터지면서 거의 부동산 시장이 거의 반토막 이상으로 떨어져요. 반토막 이상. 그럼 여기서 이제 큰 문제가 생기죠. 자, 기존에 이제 7, 8, 9등급이 이자 갚을 능력이 안 돼. 그리고 내가 집을 10억에 샀더니 집이 지금 막 5억 하고 있어. 그럼 내가 이거 지금 당장 집을 팔아서 탁 은행에 갚아도 나는 5억에 대한 빚이 생긴 거야. 그러니까 뭐 하냐고 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배째 나와. 배째. 몰라. 배째. 나 모르겠다. 배째라. 하고 뭐 하느냐? 파산 신청. 이 집 너희 가져라. 집 가져라. 나 파산 신청할 거다. 배째. 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되느냐? 그 당시에 리먼 얘네들이 돈을 빌려줘 놓고 집을 다 샀더니 얘네가 다 파산 신청하고 부동산값 다 폭락 나오고 반토막 이상 막 떨어지고 있으니까 결국 얘네가 수천억을 빌렸다고 하면 그게 반토막에 떨어진 거예요. 막 미친 거예요. 그래서 얘네가 뭐가 되냐고 하면 얘네가 그냥 결국에 파산하게 된 거예요. 파산. 근데 문제는 뭐냐고 하면은 예전에는 지금처럼 이런 은행 금융권이 좋지 않았기 때문에 예전에는 채권을 굉장히 많이 뿌렸어요. 사실 지금도 대기업이나 이런 데는 사실 채권을 계속 유지하는 것도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
아까 얘기했죠. 미국에서 4위 안에 들었다고. 그러니까 얘네가 세계적으로도 채권을 얼마나 뿌려놓고 얼마나 이 주고받고 했겠어요. 그러니까 이 채권들이 이제 전 세계적으로 엮여있는 기업들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얘네가 뭐야? 같이 줄초상 치르는 거예요. 같이 줄초상. 리먼이 망해버리니까 여기 그러니까 채권 하나라도 이제 갖고 있던 애들이 다 줄초상 치르는 거예요. 우리 과거 IMF 시절에 그 채권 때문에 다 망했던 것처럼 그냥 싹 줄초상 치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전 세계적으로 금융위기가 빵 터져버리면서 그 당시 우리나라 증시만 봐도 이때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가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적인 증시가 그랬어요. 2008년도에 보면 이 당시에 거의 그냥 다이렉트로 수식하면 빵 증시가 거의 반토막 이상 떨어졌던 이때가 우리 리먼 사태가 터졌던 이날이었죠. 뉴스를 조금만 본다고 하면 전 세계적으로 죽어나간 사람이 매일 아침에 눈 뜨고 보면 죽어나간 사람들이 있고 매일 아침마다 종목이 하한가에 가 있는 게 80% 이상 넘어갔던 그 시절이 바로 이 리먼 쇼크였습니다. 어쨌든 중요한 거는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이제 코로나 사태, 이 코로나 때문에도 이제 요즘 그 돈을 푼다. 이 경제를 살리기 위한 하나의 방안으로서 연준에서 막 그 돈을 찍어내겠다라고 했던 것을 예전에 뉴스를 보신 분들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굉장히 많을 건데 그러다 보니까 사실 이때도 뭘 했냐고 하면은 돈은 돈으로 막자. 양적 완화라는 정책을 펼치면서 돈을 막 찍어내요. 돈을 막 뿌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가 되냐면 화폐 가치는 막 떨어지는데 돈만 막 늘어나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 중요한 건 이게 참 아이러니하지만 이렇게 시장이 무너지는 그 상황 속에서도 망해가는 상황 속에서도 돈 있는 놈들은 쉽게 안 망하더라고요. 돈 있는 놈들은 돈이 또 있어. 근데 돈을 또 계속 찍어내. 돈이 계속 늘어나. 그러니까 뭐해? 아니 그 사실 그 삼성전자로 비유하면은 과거의 삼성전자는 얘가 한 주에 얘가 뭐야? 삼성전자 같은 게 한 주에 200만 원, 300만 원 하니까 얘 한 주 들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요. 얘 1000만 원 가지고 얘 세 주 들고 있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었어. 근데 지금 얘 뭐 8만 원 하니까 1000만 원 있으면은 거의 몇천 주를 가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2000주 가지고 있고 남은 걸로 딴 거 투자하고 할 수 있는 것처럼 이 화폐 가치가 막 떨어지니까 사실 돈은 많은데 이 가치는 쓸모가 없고 그 많은 걸 하나에 다 하자니 그 하나에 뭐 하자니 그렇고 그래서 이 남은 돈으로 뭐 할까 하다 보니까 다른 곳에 투자를 해야겠다. 다른 곳에 투자하자라는 결정이 떨어지고 이때 그래서 이 찍어냈던 돈들이 제일 많이 어디로 흘러 들어갔냐고 하면은 대다수의 자금들이 신흥국 위주로 흘러 들어가면 신흥국 위주.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가 우리나라죠. 우리나라 이때 엄청나게 아이러니하게도 성장할 수 있었던 발판이 됐어요. 이 당시에 신흥국 위주로서의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투자가 엄청나게 많이 들어오면서 뭐합니까? 이 당시에 뭐 조선업이라든지 철강, 건설 뭐 다양한 산업으로 투자가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그러면서 사실 우리나라가 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이게 참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이때 우리나라가 살짝 힘들어지긴 했었지만 거기에 대한 반사이익도 있었어요. 이 신흥국 위주로서의 이 그 당시에 양적 완화로 찍어냈던 돈들이 대다수가 어마어마한 투자 자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그래서 실제로 우리나라가 성장했던 모멘트가 될 수도 있었고 어쨌든 중요한 건 뭐냐고 하면은 자 이제 이 당시 2008년도에 투자했던 자금이 있을 거 아닙니까? 2008년도에 투자했던 자금 2009년 10년 지금 벌써 몇 년 됐어요? 지금 벌써 200% 지금 벌써 거의 한 12년 13년 됐잖아요. 그리고 사실 우리나라가 이게 성장률이 계속해서 올라가 준다고 하면은 우리나라의 국가 성장률이 계속 올라간다고 하면은 아마 괜찮아. 근데 알다시피 이제 성장률이 이제 계속해서 빠지고 있고 얼마 안 있어 우리나라 그 1년에 성장률이 마이너스를 기록할 수도 있다라고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성장률이 둔화가 되기 시작했어요. 그러니까 결국 뭐 합니까? 이 투자 자금에 대한 차익이 나오기 시작한 거야. 지금 누가 조선업에 투자합니까? 지금 사실 우리나라에 투자할 데가 어디 있어? 왜 삼성의 나라라고 하겠어? 이게 삼성의 나라가 사실 좋은 게 아니야. 왜? 삼성 빼면 우리나라 시체거든. 과거에는 뭐 LG, 뭐 현대중공업 뭐 많았는데 지금은 삼성밖에 없어요. 삼성 망하면 우리나라 그냥 끝인 거야. 그러니까 뭐가 되냐고 하면 사실 외국인들이 이 당시에 신흥국 위주로 투자했던 자금들이 뭐가 나온다고요? 지금은 그냥 결국에 회수가 들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회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나라 실제 뭐다?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나오는 이유가 과거 금융위기 이후 나왔던 투자 자금들이
자금들이 회수되는 것 때문이다. 그러면 뭐하냐? 때문이다. 그러면은 우리나라 이제 뭐한다? 당연히 증시는 빠지겠죠. 특히 뭐 실적 위주로서의 기업들. 자, 생각해봐. 리먼 사태 때, 이 금융위기 때 어떤 이 외국인이 5년 연속 적자 기업에 적자 기업, 우리 뭐 흔히 잘 아는 뭐 이런 쓰레기 기업 GV, 뭐 보성 파워텍, 응? 유니슨도 최근에 이제 뭐 그 풍력으로 역해서 갔지만 기업은 쓰레기예요. 쓰레기. 파르도 굉장히 쓰레기예요. 뭐 이런 쓰레기 기업에 누가 투자하겠어? 코스닥 기업에 투자한 외국인 자본기 있대. 거의 다 뭐예요? 코스피 기업들로 투자를 진행했기 때문에, 그래서 뭐예요? 앞으로 외국계 자본은 계속 나올 거고, 그럼 그때 코스피 상장 기업들 차익 매물이 더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이해를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를 하셔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결국에 이제 증시 하락은 더 나올 수밖에 없고, 그리고 추가적으로 아까 얘기했던, 자, 리먼 사태 때 우리가 굉장히 휩싸다 했죠. 지금 우리나라 부동산 시장도 굉장히 휩싸요. 금리 다시 인상시키고 있죠. 지금 미국이 금리를 인상한다고 하면 우리나라도 금리 인상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금리 인상 분명히 따라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지금 뭐 사실 뭐 대출까지 끌어다가 주식한 사람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금리 인상을 하게 되면 하게 될수록 여기 추가적으로 개인들의 매도세, 매물 폭탄도 같이 나와줄 수밖에 없는 게 어느 정도 기정사실이기 때문에, 시장의 하락은 우리가 늘 예상하고 늘 여기에 대한 그냥 예상만 하면 돼요. 예상만. 사실 리스크를 뭐 감수할 건 없고, 하락을 예상하고 있으면은 그냥 생각 안 하고 있다가 마이너스 7% 두드려 맞는 거랑, 생각하고 있다가 빠지네 하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그냥 생각만 하고 있으면 돼요. 사실 생각만 하고 있으면 되고. 자,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제일 핵심적인 게, 자, 그러면 우리나라 증시 이제 위험한 거 아닌가라고 많은 사람들이 물을 수 있어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 증시는 애초에 단 한 번도 실적을 가지고 간 적이 없기 때문에 위험할 수가 없습니다. 자, 아까도 얘기했죠. 아까도 뭐 했어? 삼성전자도 실적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모든 기업들이 실적 간 적이 단 한 번도 없습니다. 없어요. 실적 가는 건 찔끔. 우리나라는 실제로 과거에 우리나라가 이제 비트코인 열풍이 불 때도 우리나라만 유일하게 김치 프리미엄이라는 소리 들었어요. 뭐예요? 한국인들이 이제 김치라 부르죠. 그래서 이 김치 한국인들이 만든 프리미엄이다. 그러니까 이 말도 안 되는 상승세다 이거예요. 근데 이게 뭐야? 외국인들이 제일 잘 알죠. 그래서 외국인들이 보는 우리나라는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예요. 그냥 초등학생. 야, 돈 얼마 있냐? 돈 내놔. 여기 있습니다. 초등학생. 그냥 외국인들이 이거 알아. 실제로 저희도 얘기했지만, 이 주식 관련 영화를 보면요, 이런 말이 떠올라요. 해당 사건은, 아니면 해당 영화는 뭐 허구와 픽션으로 이루어진 영화입니다 라고 하는데, 사실 허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픽션은 있을지언정 허구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과장은 있을지언정 허구는 단 하나도 없어요. 이게 참 웃긴 게, 이 정부와 짜고 치는 놈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 참 더럽습니다. 주식시장에서 믿을 놈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정부와 짜고 치는 놈도 굉장히 많고,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는 사실상 걸어다니는 현금 인출기라고 많은 외국인들은 생각을 합니다. 자, 생각해봐. 아까 유니슨이라는 종목 얘기했는데, 유니슨이라는 종목을 보면요, 유니슨이 실적 보면 얘네 아무도 투자 안 해요. 유니슨 봐봐. 570원 갔을 때 얘네는요, 기업 분석 보면은 적자, 단기 순이익이 뭐 300억 이걸 누가 투자해? 이거는 진짜 개쓰레기 중에 쓰레기 기업이야. 근데 뭐해? 문재인 대통령이 뭐합니까? 그린 뉴딜 정책의 핵심은 풍력이다 해가지고 뭐합니까? 700%가 올라요. 어떤 나라가 과연 이렇게 오를 것인가?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뭐 바이든이
바이든이 우리가 풍력에 투자하겠습니다 해서 오를까요? 바이든이 풍력에 투자한다? 그럼 뭐가 오르는 줄 알아요? 우리나라 풍력주가 또 올라요. 응? 시진핑이 뭐 투자한다? 우리나라가 또 올라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참 재미있어요. 다른 나라 주식쟁이들은요, 다른 나라 사건에 전혀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근데 우리나라 주식쟁이들은 전 세계의 모든 사건을 가져다가 신경 쓴다고. 이게 얼마나 웃긴 상황이야. 근데 이걸 외국인들이 알아요. 아까 얘기했죠. 외국인들이 우리나라 주식시장 떠나지 않는 이유. 미국이 백날 금리 인상 시켜봐. 100% 줄 거야? 1년에 금리 100% 못 줘. 어떻게 줘? 1억을 박으면 1년에 1억 안 준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뭐다? 외국계 자본은 우리나라를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나는 자본들은 뭐냐고 하면은 과거에 리먼 사태 때 들어왔던 그런 자금이고, 실제로 외국계 자본들은 우리나라 짜치가 굉장히 짜고 치는 것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나가지 않습니다. 나가지 않아요. 그래서 늘 보면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 코스피, 코스닥 급락 나와도 늘 코스닥은 외국계 자본의 이탈이 늘 적었어요. 다만 급락이 나오는 이유, 코스피는 시총이 크죠. 코스닥은 시총이 작죠. 그러니까 개인들이 몇 억만 털어도 호가가 우르르르 무너지면서 훅 급락. 우리 외국인들은 아이 좋아라 샀다가 다시 날려버리고 그런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얘기하는 게 뭐다? 주식은 바닥에서 사놓는다고 하면 애초에 걱정할 이유가 없다. 주식은 그냥 가야 될 놈 사면 됩니다. 오늘 당장 북한이 미사일 쏘고 난리 부르스를 치고 미국이 핵전쟁 한 해 만에 시진핑이 미국과의 또 전쟁을 선포하네. 오늘 당장 새벽 1시에 그렇게 해도 내일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원전 다시 살린다 하는 순간 원전 관련주들 다 상한가 가고 있어요. 그게 우리나라 증시예요. 우리나라는 뭐만 하면 된다. 우리나라는 증시의 상하방을 걱정할 게 아니라 그냥 이 종목을 샀을 때 내가 수익을 보고 나올 수 있나 없나 이것만 분석하면 끝. 굉장히 간단해요. 우리는 레버리지와 인버스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증시의 상방과 하방을 걱정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멍청한 사람이에요. 오늘 잠들 때도 내일 코스닥 급락하면 어떡하지? 급락하면은 그냥 차트 보고 그냥 열심히 그냥 저점 찾아서 줍줍줍 하면 끝이에요. 끝. 그것을 알고 간다라고 하면은 걱정될 게 없어요. 단 이런 사람도 있죠. 최고점에서 종목을 사놓고 이거 증시 급락할 때 버텨야지. 나가 뒤져야 됩니다. 나가 뒤져야 돼요. 사실 이런 말 하면 안 되지만 어차피 다 날리고 한강 가나 깔끔하게 자결하나 전 그게 더 깔끔한 자결이 더 낫다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증시의 등하락은 걱정할 필요는 없어요. 근데 최고점에서 사놓고 이게 가기를 기도하면서 증시의 등하락 걱정 안 한다. 이건 진짜 미친놈 소리 들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늘 말씀드리는 게 주식은 바닥에서 가야 될 종목을 사놓고 기다린다. 아니면 가야 될 자리를 찾아서 제때 팔고 나온다. 그러면은 사실 뭐 걱정할 이유는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여기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